에다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저를 좀 소개하면 저는 공무원 생활을 쭉 했었어요. 공무원 생활을 주로 이제 기재부에서 주로 이제 재정 파트에 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경제 정책하는 쪽보다는 재정 파트에 쭉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광주 부시장을 가라 그래서, 아니, 가라 간 거 아니죠. 지금 뭐, 갈 의향이 있냐라고 이제 타진이 왔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그 당시에 이제 이용섭 씨 아시죠? 이용섭 시장이 이제 시장하고 있었는데, 이용섭 시장이 오퍼가 왔나 봐요, 기재부에. 광주를 잘 알면서 예산을 잘 아는 놈 하나 추천해서 보내달라. 근데 이제 광주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펙을 맞추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한테 차관이 전화가 가서, 여기서 차관이라 하면 구윤철 씨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죠. 뭐 요만좀 하는데 갈래? 그래서 고향에서 오라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내려간 게 2019년 10월 30일인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쭉 2년 8개월을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내려갈 때는 저는 이제 다시 광주, 이제 기재부로 올라오는 계획으로 내려간 거죠. 내려갔는데 2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올라와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할 일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였던 게 이제 대한민국을 균형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광주를 보면서. 저는 이제 서울에도 있었고 세종에도 있었고 뭐 주로 이제 서울에서 많이 살았지만 광주하고 비교해 보면 광주는 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내려갔을 때 아파트만 잔뜩 늘어나 있고, 아파트만 그때 뭐 광주에는 무슨 지구가 이렇게 많냐 내가 그랬는데, 전 세계 지구는 다 갖다 놓은 것처럼 무슨 지구 뭐 지금 상무지구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 주택 개발 단지, 대단히 개발해서 이렇게 해놓은 아파트 단지만 잔뜩 있고, 그렇다고 뭐 새로운 산업이 막 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떠나고 있고, GRDP 기준으로 봐도 계속 그 비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광주에는 남아서 균형 발전이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집중한 게 AI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는 시작한 게 물류 인프라를 깔았죠, 사실은.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그때 엄청난, 야, 차가 몇 대나 있다고 이런 걸 까냐부터 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죠. 그리고 없는 돈을 끌어서 빌리고 모아서 투자한 게 중화학공업입니다, 그쪽에. 그때는 정부에서 직접 투자를 했죠. 민간에서 그런 능력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키웠고, 2000년대 초반쯤, 그러니까 19년, 그러니까 IMF 끝나고 나서 집중 투자한 게 이제 정보화예요. 그때는 DJ 정부죠.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 큰 위기 속에서 다음 미래 먹거리로 이제 정보화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정보화 잡아서 집중 투자한 게 초고속망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고속망 깔았고, 그 고속망 깔아놓은 데에서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돈도 많이 풀었습니다. 스타트업들 지원 자금들이 엄청나게 풀어졌죠. 당시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게, 인터넷 이렇게 깔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기업들 버블이다, 이거는. 스타트업들. 당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스타트업들이 이제 막 벤처기업들 나와서 한 장에 뭐 주식 500원이었잖아요. 액면가 500원 해가지고 막 가서 사라고 돌리고도 할 정도로 아는 사람들한테. 대학 교수들도 그렇게 창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긴 기업들이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이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트럼프도 있기도 하지만 AI라는 변수가 이제 튀어나오면서
이게 빠졌죠. 근데 AI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일반인들 기억 속에는 1916년도쯤 알파고라는 게 이제 2세돌하고 격돌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AI 시대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기가 먹을 텐데,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냐? 그런 논의들부터 시작해서 논의들이 많이 그때 있는 거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뭐 로봇세를 걷어서 그거를 인간한테는 기본적으로 좀 나눠주자. 왜냐하면 인간은 당시에 이제 하루에 뭐 몇 시간만 일해도 될 정도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게 막스가 이야기했던 유토피아, 공산주의인 거죠, 사실은. 인간은 일 조금만 하고 그 높은 생산 속에서 많은 빵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나누어서 골고루 나눠서 먹고 살자. 이게 그 유토피아잖아요. 아마 그런 논의부터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그때 오갔어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2022년이죠. 22년 11월 달쯤에 오픈 AI에서 챗 GPT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번 충격이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니 올 초에, 구정 전에, 설날 전에 바로 우리 딥시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충격이 줘요. 근데 우리는 사실 놓쳤죠, 기회를. 16년도부터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2022년에 그 오픈 AI에서 나온 챗 GPT가 나왔을 때 만이라도 우리도 적극적인 AI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안 했죠.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는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깔아줘야 될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고작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 게 민간 기업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요게 해서 지금 공고 나가서 과기부에 사고 있어요. 언제 공고가 있더라? 3월 달에 했던가? 그래서 뭐 5월 달에 뭐 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봤자 연말에 이제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AI라고 하는 게. 근데 그 AI를 아직도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좀 AI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인프라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뛰어놀 수 있게 기업들이 뛰어놀 수도 있게 IT 때 했던 것처럼 전도 좀 많이 풀어주고 해야 또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태어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 혁신 기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광주를 중심으로 해보자, 일단. 그게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됐던 것도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광주의 AI는 그렇게 해서 시작됐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전국의 17개 시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테니 하나의 프로젝트씩 내라라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광주는 다른 시도는 대부분이 SOC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규모가 크고 몇 조짜리니까. 근데 광주는 당시에 가장 적은 한 1조 정도도 안 되는 걸 투자해달라고 AI를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재부 이제 사업 조정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4천억 대 정도로 이제 깔아앉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잡아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그 조선일보나 이 신문에도 그거 나와 있던데 우리나라에 있는 GPU가 뭐 2,000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광주에 H100 수준, 그러니까 H100 수준의 GPU가 880장이에요. 광주에 깔려 있는 게. 나머지 약간 더 떨어지는 수준의 A100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GPU가 거기가 한 2,000장 정도, 2,000장 넘게 거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광주에 오는 기업들은 그거를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그걸 믿기로 해서 이제 여러 업체들을 불러들인 거죠. 저 있을 때 2년 동안 한 MOU 체결한 게 한 150개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 한 100개 정도는 적어도
지역 사무소라도 전부 광주에 차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금 싹이 트고 있는 거고, 그 2단계로 이제 해야 될 게, 오늘 뭐 공약, 저 이재명 캠프 쪽에서 공약도 뭐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AI 실증 도시를 하겠다, 거기다가. AI를 아예, 거기 광주 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지금 어디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도 잘 못 쓰게 하잖아요. 공공 부분의 데이터도. 근데 거기는 안심존 같은 걸 만들어서 광주 오면 데이터도 좀 쓰게 해주고, 실증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면 AI 기업들은 광주 와서 일을 해라. 그 중에 몇 개만 좀 특출한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광주도 판교밸리만큼은 성장을 해서 광주 청년들이 굳이 서울로 안 와도 광주에서 먹고 살게 된다면 수도권에 계속 집중돼 있는 집중하다 보면 생기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경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역으로 분산이 되면 삶의 질이 좀 높아지면서 스트레스도 낮아지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모델을 광주를 중심으로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권역을 하나 만들면 대한민국 전체에 골고루 자원이 쓰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정치도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AI라고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수준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집중적인 어떤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라고 하는 게 컴퓨팅 자원, 그 다음에 데이터,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길러줬어야 되는데 그 몇 년 동안 지금 놓친 겁니다, 사실은. 밖에 지금 민간에 들어보면 특히 인력 부분만 해도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 전문가 몇 분 여쭤봤더니 그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서울대 교수들 문턱이 달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추천서 써달라고. 해외 나가겠다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2023년에 또 R&D 확 깎아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프라는 안 깔려 있고, 대학에 지금 GPU가 우리 저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 GPU, 하급 GPU까지 하더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석사급 인력들이 논문 쓰고 뭐 하려면 PC방 간다는 거예요. PC방에 GPU들이 있잖아요. 그 조그만한 하급 GPU라도 쓰기 위해서 PC방 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대한민국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런 거를 빨리 하자는데 지금 정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뒤로 처지고 있고, 한 20분이 돼버렸네. 그래서 균형 발전이 AI 하나로 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추진된 정책들을 지금까지 쭉 보시면 어떤 특정 산업을 하나 잡아서 거기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무슨 공공기관을 내려서 뭘 해주거나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절반의 성공도 못했죠, 사실은. 대표적인 게 우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라고 하는 건데, 혁신도시가 아직도 제대로 자리 못 잡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상가들은 많이 비어 있고, 광주 전남은 공동 혁신도시였어요. 광주하고 전남이 공동으로 해서 한 건데, 지금 나주거든요.
거기 지금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할 정도로 거기도 지금 육성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는 공공기관이 좋은 공공기관 다 내려갔거든요. 한전, 농어촌공사 뭐 해서 괜찮은 기업들이 다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거 하나 보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일부 기능을 분산해서 내려주겠다가 아니고 서울만한 도시를 지역에도 하나 만들겠다라는 심정으로 모든 분야에 다 동시에 몰빵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 교통 인프라까지. 그렇게 해줬을 때만 지역 경쟁력이 생기면서 서울하고 같이 맞짱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하고 맞짱 뜰 수 있을 때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굳이 서울 안 올라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도 같이 살고 대한민국도 같이 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AI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AI 때문에 저는 정치를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나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게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AI여서 과방위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저하고 이제 학번이 같아서 편하게 지내는 사이여서 당시에 이제 결정하면서 국토위 가라 그러더라고요. 국토위. 다 누구나 원하는 국토위. 나는 요만저만해서 국토위 못 가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방위에 남았는데 지금도 과방위에 있어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데이터 문제만 해도 지금 잘 못 쓰잖아요. 지금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풀지 거기에 대한 스터디도 같이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관련이 있죠. 신문 이런 정보를 막 갖다 써도 되느냐, 돈 내고 써라 해서 요새 그게 좀 문제가 되죠. 스크롤링을 막 해야 되는 게 맞냐, 크롤링인가 뭐 이거를 돈 내고 해라. 맞는 이야기죠. 뭐 엄청나게 비싸게 돈 들여서 만든 정보들을 쉽게 막 크롤링해서 쓰는 거는 맞는 이야기지만 AI 산업 발달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조화롭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정도 하시고, 혹시 저한테 여쭤보거나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라는 게 있으면 어드바이스를 해주셔도 좋고. 잠시만, 여러분들 네. 그 샌드위치 드시면서 이러라고 있는데 그랬어요. 근데 뭐 타이핑만 계속 치고 계시네. 타이핑 칠 것도 없는데. 의원실에서 이제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앞으로 네. 실증도 주긴 한데 뭐 다른 데이터 센터도 뭐 지금 울산에도 짓는다 그러고 대구나 강원도나 이런 데 들어오면은 이제 초기 경쟁력을 지키면서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라는 거를 짓겠다고 하잖아요. 뭐 어디로 할 것이냐. 거기에 제가 우리 기업들을, 사실은 대기업을 사실은 저는 좀 비난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대기업들이 너무 늙었어요. 이제 늙어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전혀 안 합니다. 안전빵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창고 관리하려고 지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거기를 지어서, 그게 뭐 싼 게 아니잖아요. 뭐 몇백억 주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조짜리 짓는데 그 정도 투자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서 내놓는 H100이니 뭐 이런 GPU가 싸지 않아요. 한 장에 5천만 원쯤 합니다. 그 5천만 원짜리를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1년 단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년 단위로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막 갈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정도 투자해서. 근데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경영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고민하는 게 그 지점일 거예요. 이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냐. 몇천억을 투자하는데, 정부에서 뭐 몇천억을 대준다 해도 수천억을 자기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가장 클 거고, 그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AWS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그 수익을 뽑아서 재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시골 어디 이런 데 찾는 거거든요. 시골에다 놔두면 그냥 창고 관리하는 거죠. 물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수익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광주가 하고 있는 것처럼 GPU나 이런 서비스를 쓸 기업들이 같이 옆에 같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기 어디 시골에 갔다, 예를 들면 해남으로 갔다, 해남에 어떤 기업이 거기 와서 하겠어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광주는 이미 그런 생태계 구축하는 능력을 이미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시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고, 이런 데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 눈치 엄청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대기업이. 지금 하려고 하는 기업이 뭐 몇 개 없잖아요, 사실은. 손에 꼽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그 기업들이 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한다면, 지금 생짜배기로 뭐 하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IDC 있잖아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요거를 AI 데이터 센터로 고치겠다. 전환시키겠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끌고 나가는 AI의 어떤 그 선두주자가 되겠다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광주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만 있다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라고 하는 현재 상태에서 보면 LLM 모델 큰 거 막 돌릴 거 아니면 광주에 있는 GPU 수준이면 버티컬한 AI들은 충분히 거기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LG에서 만든 엑사원 이런 것도 우리 광주에 있는 한 좀 업그레이드 해놓은 2,000장 정도 수준을 해놓으면 그 정도도 약간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그걸 다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광주 걸로 커버해도 됩니다. 네. 지금 광주에 H100이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소프트웨어가 H100이나 H200이나 H100 소프트웨어가 그 GPU에 맞게 구동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기부에서 들어오겠다는 건 H200이나 블랙웰인데 H200이랑 블랙웰을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H200이랑 블랙웰을 데이터 센터에 넣으면 다시 또 이제 이걸 병렬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광주가 가지는 경쟁력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것도 저 예비에서 해준 게 아니었었고 그걸 다 스펙을 거기서 다 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NHN 클라우드라는 업체에서 지금 그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설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2,000장까지도 더 꼽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은 약간 여유 공간들이 좀 있나 봐요. 좀 좁히고 좀 빽빽하게 넣고 지금 뭐 A100이나 이렇게 하급 있는 거 교체하고 하면 2,000~3,000장까지는 더 H100 수준급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교체하는 데는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덜 걸리죠. 병렬적으로 연구해서 알고리즘을 네. 다시 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그 기술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리 새로 짓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뭐 밖에 건물부터 지어야 되고 그럴 텐데.
그거보다도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 지금 IDC를 전환시키겠다는 것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고. 근데 그거를 이미 저기는 해봤고, 광주는 좀 더 소규모지만 해봤고, 옆에 생태계로 같이 구축해 나가는 이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훨씬 더 장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공공부문 형태 데이터 못 쓰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는 데이터해주고 실증도 할 수 있도록 법안도 마련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광주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쓸 수 있게 기업들이 광주로 가면 구체적으로 지금도 광주에서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광주의 상황실에 들어있는 그 CCTV 같은 거는 광주에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 오는 그 기업들한테는. 그럼 그건 예. 약간 개인정보 이슈라고 이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안면 이렇게 다 안된 인식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 모양이던데요. 마스킹.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광주에 있는 데이터부터 풀자. 그리고 전체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안심존에 들어오면 다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한데. 데이터 센터 하면 또 이게 아까 자꾸 시골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분산되는 것도 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파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 데이터 센터 건설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라고 업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해외 투자도 거의 철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제 전자파가 이제 해먹은 논란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지역구나 이런 데서는 되게 그런 거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전자파 쪽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요?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파 이슈로 그게 못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거는 그 이슈는 전혀 없었고 그냥 지어서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앞으로 좀 더 이제 계속 짓고 할 때 지역에서 계속 어떤 반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하나 지었는데 뭐 또 하나 던진다고 뭐 크게 그러면 저것도 다 같이 부셔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처음 시작한다면 모를까. 이미 구축이 돼 있고 그걸 더 옆에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뭐 전자파보다는 가장 큰 이슈가 전기 문제죠.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운영비는 전기료거든, 전기료. 전기료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도 뭐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호남에서부터 수도권까지. 저는 거기에 크게 공감을 못 했었거든요. 왜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냐. 전기를 호남에서 생산을 한다면 거기 와서 쓰게 하면 되지. 굳이 그걸 송전선로 지으려면 10년씩 걸린다는데 언제 지어서 여기까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할 것이냐. 차라리 호남으로 내려와라.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곳 같은 경우는 송전 비용만큼 들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 커버될 정도로 다운시켜주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지금도 물어보면 전기를 얼마까지 다운시켜줄게 원래요? 그러면 온다 그럽니다. 데이터 센터는. 예, 워낙 그게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여서. 그래서 광주 전남은 그래서 요새 분산 에너지법인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주 전남을 이렇게 특구로 같이 묶어서 그 전남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저전력으로는 영광에 원자력이 있잖아요. 광주도. 원자력이 있고, 나머지 재생에너지들이 워낙 빵빵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30년까지인가 허가 안 내주는 거 아시죠? 광주, 전남, 호남 지역에 다 묶어놨어요. 전기, 풍력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하는 거를. 송전선로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있는 것도 버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거를 굳이 수도권으로 끌어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같이 쓴다고 하면 계속해서 허가 풀어서
더 만들고 끌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광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가 그게 한 단지예요. 이렇게 천담 산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광주 전남 공동 산단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쪽 광주 지역에는 있는 게 지금 우리 데이터 센터하고 이런 거 있고 주로 주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단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이 잘 돼야 되잖아요. 집. 전남 장성군에다가, 그게 전남 장성군이거든요. 장성군에 주소 갖기를 다 싫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그렇고 공장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내가 공장 부지 선택할 때 전남 장성군으로 찍히는 거 싫다고 해서 광주 쪽에 있는 것만 계속 찾더라고. 그래서 그 전남 지역에 장성군 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같이 해도 돼요. 거기다가 광주가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제 또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쪽으로 그 심혈관 센터가 같이 들어옵니다. 국립심혈관 센터. 어렵게 집어넣은 건데 거기 같이 들어오고 해서 하면 거의 일대가 다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전자파 문제나 이런 거는 크게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AI 기본법 이제 내년에 1월에 시행되잖아요. 최근에 민주당이 황정학원이 이제 그런 뭐 규제는 3년 유예하자 해서 법안 발의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거기에 이제 이론가는 부담은 없으시고 하시던데 저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 뭔가 그대로 가자. 아직은 가자. 왜 우리가 만들었는데 규제 그런 것들이 진짜 문제면 또 그 규제 샌드박스라고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조항 31조에서 35조잖아요. 그 조항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 만드느라고 과기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걸 유예하자?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련 기업들 저희가 서치를 해봤죠. 태핑을 이렇게 가볍게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냥 아예 없으면 좋게 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큰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 과기부에서 어떤 시행령을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가져와라. 저는 과기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반응 말을 사실 못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규제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그렇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죠. 아무것도 없는 게. 이재명 예. 대표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기에 좀 이르지 않냐 계속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건 좀 놔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과기부에서 어떤 걸 가져오냐. 그 중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게 기업에서는 마지막 기타, 그 고용량 AI를 어떻게 할래? 뭐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기타 이런 경우에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기타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없애달라. 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전체가 다 필요 없다. 라고 강력히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광주로 집중하는 거는 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모아진 거라고 봐요? 오늘 이재명 대표 저도 자세히 못 봤는데 공약 막 돌아다니던데 보셨나요? 거기에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것 같은데 AI하고 모빌리티 중심으로 광주를 키우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고 그 안에 세세히 따져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져오는 게 장땡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는 그 자체로서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도 않아요. 다 뭐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용해서 얼만큼 많은 기업들이 와서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저 시골에다가 박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시 도시 인프라 깔아서 하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도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곳에 같이 생태계를 구축해가면서 사람과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죠.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네. 사실 AI 관련 인프라가 이제 부족하니 이제 만들겠다는 거는 이제 다 공감하지만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같이 가는 전문 인력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AI 인력 같은 경우는 유출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력 잘 수급하는 게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AI 선도국가들과 우리나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좀 방안이라 그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심각합니다. 지금 인력들이 그렇지 않아도 없는 인력이 중에 있는 인력조차 지금 해외로 지금 다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지 결국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정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뭐 급여 문제, 샐러리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저 기업들을 늙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돈 뭐 좀 많이 줘서라도 막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늘 또 과기부 뭐 국장 오셨길래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활용할래? 이 사람들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월급이 뭐 8천만 1억도 안 되는 월급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들이라고 하는 게. 다만 거기에 있는 연구시설하고 자기들이 이제 따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돈이 더 월급이 되겠지만 그런 거라도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사람의 실적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게 왜 똑같이 문과 쪽에 있는 교수하고 여기 있는 교수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월급을 같이 줘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뭐 장비도 못 사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개인 돈으로 장비를 산다는 거예요. 처음 이제 교수 채용이 되면 거기서 연구비도 못 따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연구비 따게 되면 그 전에 장비 샀던 거를 거기다 태웠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막 혼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거를 합리화 시켜줘라. 그것도 투자인데 다 기업도 먼저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다 감가상각해서 비용도 뽑아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운영하냐. 그건 지침으로 고칠 수 있으면 지침으로 고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 좀 시리즈로 인력 문제에 관련해서 과기부랑 우리 한림원이랑 같이 해서 좀 포럼 비슷하게 세미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나오면 정책화도 시키고 필요하면 입법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바꿔보려고요. 아까 방송 쪽 얘기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송요? 네. 방송은 AI가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방송은 제가 워낙 문외한이어서 근데 방송도 똑같은 이슈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지금. 방송도 지금 OTT니 뭐 이런 거에 다 치여서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도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AI를 끌어들이든 뭘 해야 될 거예요. 사실 모 방송사랑 이렇게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방송국에 있는 정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영상 정보라고 하는 게. 방송국이 모 방송국은 언제 자료부터 있다더라? 일제 때 자료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전혀 밖으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개해서 AI 뭐 학습하는 데 쓴다거나 뭐 하는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도 AI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레거시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라고 하는 데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KBS는 뭐 분리징수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깎아놓고 못 살게 했지. MBC도 계속 뭐 매니지먼트를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시도했다가 말았는데 못했는데 미디어 전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유튜브는 지 마음대로 하고 있고 사실
넷플릭스나 이런 OTT만 해도 얘들은 망 사용료 문제도 이슈가 되잖아요. 망 사용료 하나도 안 내고 자기들은 공가 적게 해서 싸게 장사해 먹고 있고. 그래서 미디어란 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방송법도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미디어 뭐 법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접고 이쪽에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과보항의의 이용기 의원이 방송 뭐 무슨 특위 당 뭐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하시겠죠. 네. 한 가지만 더 지금 예, 예. AI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사실 AI 관련해서도 우주항공청 사례 같이 이제 아이의 부처를 좀 빼내가지고 뭐 좀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사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I 청 뭐 이렇게 해서 청 단위로 빼가지고. 근데 지금 AI라고 하는 게 청 단위에서 할 수 있을까? 어느 부처 청으로 둘 것이냐 이게 과기부 청 그 끝발 없습니다. 근데 AI라고 하는 게 어떤 산업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문제잖아요. 우리 정보화 했던 상태로 보면 그때도 사회 전반에 미쳤기 때문에 뭐 1인 1PC 갖기 운동부에서 별걸 다 했잖아요, 당시에. 그거를 인공지능청 해가지고 과급이 하나 놔둬서 한다? 그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아예 무슨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크게 만들어서 지금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이 위원장급으로 해서 그거를 실질적인 집행력까지 갖출 수 있게 강력한 위원회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부 조직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요새 정부 조직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집권하면 정부 조직 관련해서 대대적인 좀 개편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예.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이 뭐 과기정통 AI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그 총리급으로 승격시킨다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뭐 조금 더 그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부 조직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그 부처에 있었을 때 느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일 텐데, 어떤 부처가 있다 그래서 뭔 일이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만 해도 예산채를 떼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게 안 좋아서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그럼 제도 탓만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거냐. 근데 제가 봐도 홍남기 씨 있을 때 부총리를 했을 때 진짜 잘못했죠. 제가 봐도 일을 저렇게 하나 부총리나 되신 분이 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으니까 결정타는 경제가 안 좋으니 돈 풀자고 그렇게 했는데 돈 없다고 그렇게 하더니 정권 바뀌자마자 35조 들고 가서 여기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자기 정권 하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 텐데, 기재부도 이제 외부에서 들어간 게 맞죠. 기재부 부총리는 지금까지 외부에서 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적어도 외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에 과거에 근무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정치 활동하면서. 최경환 씨도 과장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지? 성대 교수였던 MB정부의 박재환 씨. 박재환 맞죠? 재환. 김재환인가? 박재환인가? 지금 성대 무슨 국정대학원인가 거기 하고 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공무원 출신이세요. 기재부 있다가 감사원 갔다가 나와서 교수 갔다가 정치권에서 왔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호흡을 맞추면서 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완전히 국민과 동떨어진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만 좀 통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문민 통제를 좀 하자. 응? 국민의 통제를 좀 강화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예결위 상설화예요. 예결위 상설화하면 간단하죠. 맨날 불러다가 이제 져주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굳이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다 바뀔 거냐? 라는 측면에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될 부처들이 몇 개 있었어요, 늘. 근데 그 조직들이 항상 더 세게 살아남는 이게 대표적으로 행자부잖아요, 행자부. 행자부 도대체 왜 행자부는 제가 지방에서 2년 8개월을 쓰면서 더 느꼈거든요. 지방자치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조직 하나 하려고 해도 행자부 와서 협의해야 되고, 인력 하나 어떻게 해서 행자부 협의해야 되고, 돈 좀 어떻게 쓰려고 해도 행자부 협의해야 되고, 완전 꽉 쥐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문제였던. 제도가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는. 근데 정권 차원에서 보면, 거기를 풀어놓고 싶지 않죠. 꽉 쥐고 싶은데, 그거를 왜, 야, 이거 없애고, 자치제 해서 싹 풀어주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죠.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기획재정부 기능 중에 공공기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법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뭐 법률인가 그래요. 그게 생긴 게 언제 생겼더라? 노무현 정부 때 생겼나? 좀 됐어요. 근데 그거에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아니, 자기 할 수 있게 각자가 부처에서 적당히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기재부가 뭘 한다고 전부 틀어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냐. 하려면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기재부 그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정책국이라고 있어요. 국입니다. 거기서 하거든요. 거기를 아예 차관급으로 키워라. 삼성의 미전실처럼 제대로 해라. 거기 사람 키워서 여기 기관 필요 없으면 이 구조조정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좀 할 정도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부처에 돌려줘라. 근데 그게 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보는데, 계속 저렇게 놔두는 이유가 있죠. 정권 잡으면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 사람 하나 보내라도 야, 그 네 스톱 다 가져와봐. 어디 부처에 어디 자리 뭐가 비었는지, 어디 공공기관 비었는지 다 리스트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쉽잖아요, 관리하기가. 이런 거는 기사로 쓰지 마세요. 예. 있었는데 그 AI 시대로 가면은 이러한 더 잦아질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AI에서의 그 정보 보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AI 기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AI 이 정보 보안 문제는 진짜 뭐 같이 가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이 연구되고 있는 게 요새 양자 뭐 컴퓨터니 양자 뭐 이걸 이용해서 보안 먼저 접근을 하더라고요. 광주에서도 그걸 많이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보안이 되어야만 돼요. 예를 들면 피지컬한 AI들도 이제 돌아다닐 텐데, 갑자기 누가 해킹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걔 머리를 흔들어 버리면, 예를 들면 군사용이었는데 총을 이렇게 대고 있다가 가지고 거꾸로 올 수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보안은 지금보다도 몇 배 더 강화돼야 될, 절대 뚫리지 않을 정도 강화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IT 정보할 때 그때 당시 대략 한 10조 이상 투자한 것 같아요. 그때 10조 가까이. 그러니까 그 펀드 쪽이랑
그 초고속만 깔고 하는데 그런 거 기준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민주당 정부 세부는 다 100조 원은 해야 된다라고 나오던데 그 공약에. 근데 그 백조라는 숫자가 아까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터무니없는 숫자로 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계산을 뽑아서도 아니고 계산을 안 뽑다 보니까 이게 공공 부문에서 얼마, 민간에서 얼마 이런 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갸우뚱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 공공 부문에서는 인프라 까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뭐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정부 과기부 아까 제가 뭐라 했던 게 그거예요. 인프라면 기업들이 안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나서서 해주라. 근데도 지금도 데이터 센터 그거 만드는데 우리 뭐 돈 빌려주고 얼마 펀딩 할 테니까 민간 네가 주도적으로 해봐. 이런 거잖아요, 지금. SPC 구성해서 와. 이게. 근데 기업들은 지금 심각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 돼가지고 될까? 근데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광주 모델을 지금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만 믿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지어 놓으면 수요는 공공부문에서 받쳐주겠지. 요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안심하고 검토도 해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완전히 지어놓고 완전 놀려가지고 배골치는 않겠지. 공공부문에서 수요는 커버해 줄 거야. 충분히 공공부문에서는 나오겠죠. 예를 들면 사서 바우처 뿌리면 되니까. 우리 대학에 GPU 있는 데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C방 가서 논문 쓴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학에만 다 이렇게 뿌려도 상당량이 되겠죠. 기재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아까 홍남기 총리 같은 데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메커니즘. 구체적인 숫자 여기서 모르잖아요. 밖에서는. 밖에서 봐라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없다 돈이. 근데 그거를 야 저 밑에서부터 사차씩 긁어갖고 와봐 내가 볼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관이라고 된 사람이 대통령한테 설마 거짓말 했겠냐라고 했겠죠. 대통령실 너무 나이브한. 아니 설마 그거를 거짓말 그러니까 항상 예측이 틀리잖아요. 우리 세입 예측도 틀리고 뭐 이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성장률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요새는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 예전에는 징수 실적에 따라서 또 확 바뀌고 그랬거든요. 우리 세무서 세리들이 얼마나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더 거쳐요. 막 뛰어다니면. 예전에는 그랬죠. 막 세무조사 한다고 막 때리고 막 뭐라 하고 오면 쫓아와서 돈 내라 그러면 더 거쳤거든요. 지금 아마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감출 수는 있죠. 근데 그러면 보수 정부가 진보 정부에서 기재부가 온도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기재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예산실이나 이쪽 돈 쓰는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지금도 1번으로 둡니다. 창고직이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창고직위는 기본이고, 정부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경제 상황 봐서 어떻게 해냐에 따라서 대표적인 경제 주체잖아요. 정부가. 그럼 그때 적절한 경제 활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가가 굴러가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창고만 지킬 거야 라고 해버리면 굳이 기재부로 하는 데가 있을 필요 없죠. 저기만 있으면 되죠. 우리 세무서만. 그러지 않겠어요? 경제나 전체를 봐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경제 주체 중에 기업, 가계, 정부 세 개잖아요.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3대 주체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서 제대로 경제활동을 안 한다고 하면 경제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쳐박아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정부라고 하는 일들이 뭐 역할들이 훨씬 더 컸겠죠, 사실은.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돈 꾸기도 하고 뭐 세금 걷기도 하고 해서 그 돈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속도로도 깔고 직접 기업 투자해서 포항제철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기업 우리가 투자해서 정부에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이 돈이 잘 돌게 하고 경제가 기업들이 잘 뛰어놀 수 있도록 그거를 적극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돈 걷어서 하라는 일이 그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기업 잘 돌아가게 하려면 기업한테 너희들의 인프라부터 너희가 깔아서 해.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인프라 부분은 좀 정부에서 좀 커버를 하고 기업들 열심히 뛰어노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다 서민들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배제하고 갈 거냐? 그 사람도 같이 먹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잘 내게 해서 그 세금으로 그분들도 같이 사회 우리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같이 가야 될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게 현대 국가의 역할이라고 봐요. 물론 거기에 애교, 안보 이거는 기본이고 그 깽단들도 일본이 자기 나와바리 안에 들어오면 꽉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내 나와바리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지켜준다. 그런 신념, 그런 신뢰를 못 주면 그 국가는 무너지죠, 바로. 누가 믿겠어요, 국가를. 오늘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저도 좀 질문드려요. 의원님들 나락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 KNVIDIA 얘기를 해서 사실 저나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또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이제 의원님이 이제 기재위 이쪽을 많이 보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대통령실 밑으로 이제 예산 심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뜻 견해를 드러내 주시긴 하셨는데 조금도 말씀 주시면은 아,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 하시네. 그러니까 K-엔비디아 할 수 있죠. 지금도 하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펀딩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서 그렇지. 그러잖아요. 모태펀드 만들어서 얼마나 지원을 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 IT 할 때도 거의 엄청난 돈이 뿌려졌을걸요. 시중에. 그렇게 해서 기업 키우자는 이야기로 가름을 해도 될까요? 뭐 우리 대표님 더 깊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기재부를 아마 예산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로 옮기자. 이게 이제 그 미국의 OMB라고 하는 그런 모형이잖아요. OMB가 이제 그쪽에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하고는 제도가 약간 다르죠. 거기는 우리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하고 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만 보더라도 거기 미국은 예산 법률주의예요. 예산이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이제 저쪽으로 가서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예산실을 이렇게 꼭 하나만 떼어내서 이야기할 때 꼭 그 생각이 들어요. 행자부는 어떻게 하지? 행자부 가지고 있는 재정 기능 모르시죠? 행자부도 재정 기능이 있어요. 지방 재정 기능.
그리고 지방세 관리나 거기서 하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뭐 얼마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려면 행안부 가가지고 다 무슨 또 검사 받고 해야 돼요. 그 재정 관리도 지방 재정 관리는 또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별도로 할 필요가 있냐. 국가 전체의 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또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뭘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윤석열은 여태까지 다 있었던 거를 30년 동안 계엄 안 했던 거를 이상한 걸로 총 들고 와가지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평시에 총으로밖에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군인들 총으로. 경찰총도 아닌. 이런 일을 벼저씨 해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성공했으면 이런 이야기 할 기회도 없었을걸요? 그럼 끝난 거죠, 다.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지.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차기 정부의 목표에 달려있긴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목표하시는 타임라인 그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업이 거기서 육성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크려면 몇 년 가지고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쭉 밀어주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여기 계신 분들이 감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광주시청에서 이제 나올 때 제가 좀 이상하게 나왔거든요. 기재부를 갈까 뭐 어쩔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새로 시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분이 바뀐 시장님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같이 가자. 너 돌아가라. 아니면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랬는데 거의 며칠 남겨놓고 후임자를 딱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희한한 사람이네. 그리고 좀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야, 새로 오시는 분들은 참 특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 같으면 예산실로 돌아갈 건데 결국 돈 따라오면 아쉬운 소리도 하고 나한테 부탁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네트워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잘 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더니 그 이야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밥 한번 먹자고. 그래서 점심을 이제 같이 둘이 하는데 그 서운한 감정, 서운한 감정이지만 제가 딱 그 이야기 했어요. 잘 하셔서 적어도 2번 이상은 해라. 4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10년은 해야 바뀐다. 꼭 2번 하시라. 그랬더니 요새 되게 많이 팔아먹고 다닙니다. 아, 조인철이가 좋은 이야기 해주고 다닌다. 그래서 좀 여기서 감시를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지그시 10년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눌러 앉습니다. 광주 지금 GGM 있잖아요. 거기도 뭐 막 시끄럽잖아요. 여기저기서. 계속 관심 갖고 국가적인 아니면 광주시 계속 관심 갖고 이렇게 해줘야 정착이 됩니다. GGM도 지금 이제 연산 5만 대 수준이거든요. 5만 대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생태계 안 생깁니다. 적어도 한 10만 대 이상, 20만 대 정도 됐을 때 주변에 생태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현대한테 목을 안 매도 돼요. 예를 들면 구글이 옛날에 구글차 한다고 그랬잖아요. 애플카인가 뭐. 그럼 내가 해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다이다이로 계약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약자인 거예요. 5만 대
그냥 끊어버리면 그냥 고사예요. 생태계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사업을 하나 했으면 적어도 10년은 지그시 봐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한 가지 또 네. 좀 아니,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10년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혁신도시도 그렇고 이제 이거 지자체 좀 목표 좀 된다 싶으면 이제 너도 나도 우리 지역 대마라 이렇게 할 건데 사실 민주당도 어느 순간 수도권 정당이 되어가지고 수도권 의원들의 힘이 세진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나중에 수도권 의원들이 우리 지역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또 혁신도시처럼 막 여러 군데로 막 터져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AI가. 예. 생각보다 이걸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는, 예. 그렇게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도 사실 광주로 그때 이제 AI 관련해서 사업을 따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간에 있을 때인데, 갑자기 과기부의 이 인공지능 정책 담당 국장께서 지역에서, 야, 우리, 왜 광주만 AI 해주냐. 벌써 그때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시작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하니까 이제 이 양반이 권역별로 뭘 하나씩 해주겠다. 이런 비슷한 거를. 그래서 그걸 말리는데 한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고, 야, 지금 해놓은 거 제대로 해놓고 가라.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특히 스케일링 법칙 있잖아요. 좀 모였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 비슷한 거를 막 여기저기 쪼개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래서 그 말리는데 상당히 공력을 쏟았습니다. 결국 제 힘으로 다 안 돼서 우리 시장까지 나서게 해가지고 막았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광주는 AI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키워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도 됩니다. 경부 측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제조업이 충분히 발달돼 있습니다. 제조업이. 그렇지 않나요? 그 제조업을 AI로 전환시켜야 돼요, 이게 다. 그러면 생산성 높여서 그럼 같이 먹고 살아요. 굳이 거기다가 뭐 AI 산업을 별도 안 하더라도 그 AI 그걸 전환해서 그 관리해주는 업체들만 가서 하더라도 충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I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도약하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충분한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확신을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광주 맨날 할때 항상 어른들이 했던 말이 김대중이 돼서 좋았는데 해준 게 뭐냐 김대중 컨벤션 센터 하나 아니야. 그걸 너무 깊다 들어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저는 호남 쪽에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 밟고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해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거의 그런 AI 한정에서는 얼마나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비춰봤을 때는 어두운 전망을 내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도 관건일 것 같거든요. 10년을 할 거면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정권이 5년은 더 하겠죠.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된다면. 예. 그러면 아마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잘 되면 한 5년 일단 갈 거고. 개헌에 대한 생각은 너무 이 범위가 넓어지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도가 문제가 아닐 거다. 그 안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진짜 그 제도가 문제였으면 바꿔야 된다. 라는 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문제죠. 지금 시점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헌정 질서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됐다. 됐습니까, 지금? 헌정 질서가? 헌정 질서의 최종 회복은 헌정 수호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정권을 안정화시켰을 때 가능하다. 그게 마무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한덕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탄탄 뭘 하고 있잖아요. 그 뭐 택도 아닌 짓을 하고 있잖아요. 뭐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헌재 재판관을 지명을 다 안 하나. 뭐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계속 아직도 그 카르텔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반헌법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눌러서 안 쳤을 때 헌정 질서는 바로 선다. 그때까지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뭐 헌법 고치자 어쩌다 뭐 시끄럽다가 한덕수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럼 또 계엄하자 그럴걸요, 아마. 이제 더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연습 제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 못해요. 다 드셨어요? 뭐 치야? 왜?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에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네. 질문 한 번 더. 아까 마지막으로 네,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랑 국회가 이제 AI 활성화라는 제가 그런 투자 같은 걸 합의 예정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합의라 생각하나요? 그리고 국가가 이 AI를 투자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제가 그렇게 와닿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어제도 제가 전체 하면서 과기부 장관한테 물은 게 그거예요. 지금 각 후보들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AI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100조. 한동훈은 200조. 안철수 10조인가? 10조인가? 20조인가 그러죠? 안철수가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발표하는데 당신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 AI 투자 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했던 올해안이 우리가 65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계획도 아직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또 안 하고, 본예산에 올해만 해도 뭐 1.8조가 이쪽에 잡혀 있고, 추경에 또 1.8조를 요구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뭐 4조 가까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게. 이런 계획들이 아직 없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프라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부에서 그냥 하자. 그거 좀 치고 나가자. 다 다른데 난리인데 대한민국은 AI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냐. 그거거든요, 저는. AI 국회에서나 이렇게 떠들지 너무 조용하잖아요. 사실은 AI 관련해서 막 기업들이 나서서 뭘 하고 스타트업도 막 생기고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스타트업은 계속 줄잖아요, 지금. 창업 개수도, 지원 건수도 줄어들고. 지금 결정적으로 전환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걸 만들 사람은 정부밖에 없다. 기업은 이미 늙어가지고 안 움직인다. 대기업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대기업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이미 다 늙었어요,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눈치 보는 거 아닐까요? 투자 정도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게 다 다르고 하니까 이제 협력하라고 하는데 누구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자기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 근데 말씀주신 네. 부분에서 정부 정책에 연속성이 있으려면 사실상 장관이 연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우리가 장관들 분들 활동을 우리가 3개월 남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아,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근데 이거는 명확하죠. 같이 갈 수는 없겠죠. 지금 보십시오.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지금 장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맥락 없이 객이잖아요.
나 이런 장관들 처음 봤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 거의 30년 했는데, 맥락 없이 계기잖아요. 와서 그냥, 위원장 아니, 그 위원장 보면 장관들도 그래요. 요새 보면. 과기부 장관 처음에 와서 얼마나 순했습니까? 청문회 때도 그렇게 순하고. 요새는 맥락 없이 갑자기 막 성질을 내. 지금, 제 양반 왜 그러지? 의원님은 검증해보는 생각 있으세요? 제가? 시켜주면 당연히 하죠. 시켜주면 당연히 하죠. 시켜주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장관들, 아무 생각이 없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거는 하나가 들려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죠. 뭘 했습니까, 이 정부가. 우리 과방위만 해도 우리가 뭘 막 하자 그러면 저기서는 어떻게 안 할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임위도 열린 횟수를 보면 우리 민주당이 위원장인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회의를 하고 뭘 합니다. 저쪽은 다 도망다녀. 안 해. 장관도 똑같아요. 안 해요, 뭐를. 내가 과기부 장관에서도 뭐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했어.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야기했어. 근데 언제까지 할 수 있대. 지금도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최상목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과방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버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한동안 또 과방이가 시끄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강제로 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분은 참 재밌는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잖아요. 정부 정책이고, 그 정책을 밀고 나와야 되고, 국민을 살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치를 하라고 온 게 아니고, 자기 정치만 해. 그래서 저쪽 국힘당 의원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 이제 정책 질의도 좀 하고 그럽시다. 그럼 정책을 물어봐. 몰라. 뭘 물어봐. 그러면 사무처장한테 물어봐. 사무처장도 몰라. 누구한테 물어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야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쪽하고. 모르니까. 그리고 맥락 없이 성질 내니까. 김태규, 이진숙, 대표적으로 맥락 없이 성질 내는 사람 아니에요? 맥락이 안 보여, 성질 내는 그 중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밖에서 보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악수 정도나 하지, 말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전화 되니까 그래도 악수하고 이렇게. 내가 소소한 궁금한데 네. 의원님이랑 좀 국회 내에서 AI 얘기가 좀 되시는 국회의원인데 이게 좀 어떤 분이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저 과방위 분들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뭐 그래도 본인이 AI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하고 글쎄요, 모르겠네. AI 전문가가, 그 의사 아니에요? 안랩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그거 언제 만든 거 가지고 계속. 과방이 맨날 이제 방송 이슈만 칠수록 사실 그 인적 구성도 방송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과방위 내에서 AI나 이런 과학기술 관련 논의가 전폭적으로 개진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거 다 했어요. 제가 막 무리해서 만든 게, 일단 AI 기본법. 반대도 많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무기가 그거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나 이거 하러 여기 왔다. 나 원래 국토위 가려고 하는 거. 그래, 아무도 안 믿었어요. 사실 우리 의원 중에. 뭔 헛소리야. 다 국토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랑 밥을 먹으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기서 공개를 했어요. 저 친구가 이래서
야, 국토위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이리 왔다. 그 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무기 삼았죠. 나 그래서 온 사람이니까 빨리 통과시키자, 이거. 그래서 좀 일 좀 하자. 그래서 빨리 된 거였고, 우리 이 원장님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받아줬고, 또 법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합성생물화법. 그거 통과됐거든요. 재정법입니다. 그거는 누가 제안을 했냐면, 물론 청부 발의이기는 하지만 최수진 의원이에요. 야,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돼? 막 우리 쪽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쪽 당에서 하고 한 건데. 아니, 저쪽 당이나 정부나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없는데, 이거 하겠다고 하니까 합시다, 빨리 해서 그걸 통과시켰거든요. 이제 됐죠? 시간이 이제 8시 반 정도 됐는데 그거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기자님들 다 모르겠고 대부분 기자님들이긴 한데 저희가 합의를 해야 될 게 일단 오늘 여기서 나온 발언은 그냥 저희가 그냥 처리를 하고 이후에 그 뭔가 이게 설마 또 내일 아침 가서 그분처럼 뭐 짱땡 하면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 갖고 아이템을 갖고 시대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선임대사관님 계시고 의원님 계시고 하니까 직접 취재를 하셔가지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겠죠? 예, 여기 마치도록 하고 저희 그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